박창권 대장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별들, 당신 어깨에 있기엔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군인이 집결한 연병장, 축사 마이크를 잡은 강 중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얼어붙었고 당황한 박 대장의 얼굴 위로 피 묻은 군복 한 벌이 던져졌습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는 10년 전 죽음의 진실이 담긴 영상이 라이브로 송출되기 시작했죠. 경악하는 인파 속에서 강 중장은 망설임 없이 그의 어깨로 손을 뻗었습니다. 우두둑 실밥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4개의 별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은퇴식이 가장 처참한 심판대로 변해버린 그날. 과연 강 중장은 이 무모한 도박에서 살아남아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누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하나가 영상 속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육군 의장대의 나팔 소리가 행사장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흰 장갑을 낀 의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한 가운데 국방부 대강당은 금빛 견장을 단 장성들로 가득 찼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창권의 공식 은퇴식. 40년 군 복무의 마지막 날이었죠. 대형 현수막 속 박창권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근엄했어요. 단상 아래 첫 번째 줄에 나란히 앉은 장성들은 박창권이 입장할 때마다 고개를 꾸벅꾸벅 숙였죠. 박창권은 그 시선 하나하나를 즐기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흡족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단상 위 마이크 앞에는 한 여성 장군이 서 있었어요. 가슴에 달린 중장 계급장이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죠. 강서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 자격으로 오늘 송사를 맡은 인물이었어요. 강서윤은 두 손을 단정하게 모은 채 박창권이 단상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두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박창권이 단상 위로 올라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수고 많았소, 강 중장. 낮고 여유로운 목소리였죠. 강서윤은 그 손을 바라봤어요. 잠시였답니다. 그 짧은 순간 강서윤의 손이 단상 아래 놓인 검은 가방으로 향했어요. 가방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탔죠. 강서윤이 가방에서 천천히 꺼낸 것은 군복 한 벌이었어요. 짙은 얼룩이 가슴께에 굳어있는 낡고 삐빠른 군복이었답니다. 강서윤이 그 군복을 두 팔로 펼쳐들었어요. 행사장 안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그 순간 행사장 정면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무대 조명이 흔들렸고 영상 하나가 정군 생중계망을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화면 속에는 10년 전 날짜가 찍힌 영상이 담겨 있었죠. 밤산길, 차량 한 대, 그리고 목소리. 박창권의 목소리였어요. 장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죠. 박창권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강서윤이 마이크를 바로 잡으며 말했어요. 대장님, 악수는 받을 수 없어요. 강서윤이 군복을 박창권 쪽으로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이 군복이 누구 것인지 기억하시죠? 박창권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 눈이 스크린과 강서윤 사이를 빠르게 오갔죠. 강서윤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고 문서를 펼치는 손이 단 한치도 떨리지 않았답니다. 대통령 긴급 명령입니다. 강서윤이 문서를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내렸어요. 명령 불복종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육군 대장 박창권을 즉각 해임한다.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완전 군장을 갖춘 헌병대 병력이 빠르게 진입했죠. 박창권은 눈을 부릅뜨고 강서윤을 노려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박창권이 앞니를 드러내며 낮게 쏘아붙였죠. 강서윤은 박창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서윤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박창권의 왼쪽 어깨 위 계급장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단번에 뜯어냈죠. 찍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탔어요. 강서윤이 계급장을 단상 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였죠. 계급장 2개가 단상 위에 나뒹굴었어요. 강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박창권이 강서윤의 팔을 낚아채려 했어요. 그 순간 헌병대 2명이 박창권의 양팔을 잡았죠. 박창권이 버둥거렸어요. 이거 나 당장 놓으란 말이야. 헌병대장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항하지 마십시오. 스크린 영상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행사장을 꽉 채운 수백 명의 장교들이 그 영상을 말없이 바라봤죠. 누구 하나 자리를 뜬지 못했어요. 강서윤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행사장 전체를 천천히 내려다봤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군복이 들려 있었어요. 그 군복 가슴께에 굳어있는 얼룩을 강서윤의 손가락이 가만히 쓸었죠. 국방부 청사 앞에 검은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관 변호사들이었답니다. 박창권이 구치소 면회실 유리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이렇게 빨리 와줬군. 박창권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가장 앞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대답했죠. 저희가 맡겠습니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박창권이 유리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 영상부터 끊어놔. 딥페이크라고 해. 요즘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도 얼굴도 다 만든다잖아. 그걸로 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죠. 강서윤은 맞고소해. 허위사실 유포, 상관 모욕, 다 걸어. 그 여자가 먼저 칼을 뽑았으니까 내가 막는 거라고 언론에 흘려. 박창권이 손가락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여론은 내가 만들 수 있어. 증거 능력이 없는 영상 하나로 40년 군 복무를 짓밟혔다고 하면 동정표는 자연히 내 쪽으로 쏠리거든. 변호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일제히 메모를 이어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화면마다 자막이 떴어요. 생중계 영상, 정밀 딥페이크 가능성 제기, 강서윤 중장, 허위사실 유포 및 상관 모욕 혐의로 피고소. 강서윤이 집무실 텔레비전 앞에 서서 그 자막을 바라봤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부관 이소라, 소령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답니다. 중장님,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서윤이 리모컨으로 화면을 끄며 말했어요. 예상한 수였어. 서두르지 마. 그 말이 채 공기 중에 가라앉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답니다. 군복을 입은 대령 한 명이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들어섰죠. 강 중장님,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대령이 봉투를 강서윤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강서윤이 봉투를 뜯었답니다. 문서를 읽는 강서윤의 눈이 한 줄 한 줄 천천히 내려갔어요. 직무정지 명령서였죠. 이소라가 옆에서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이용해서 직무정지라니요. 대령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저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강서윤이 문서를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수령했소. 대령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이번엔 헌병대가 아니었어요. 군 보안사 소속 요원들이었죠. 그들은 강서윤의 집무실 서랍을 열고 파일 박스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요원 한 명이 강서윤 앞에 영장을 내밀었죠. 이소라가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장 발부 사유가 뭐예요? 요원이 이소라를 밀쳐내며 말했답니다. 비켜주십시오.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강서윤이 이소라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나도. 강서윤이 낮게 말했죠. 요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가는 동안 강서윤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박스에 담길 때마다 강서윤의 손이 창틀을 꽉 쥐었답니다. 그날 저녁 강서윤의 자택 현관문 앞에도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장식장 안쪽에서 요원 한 명이 낡은 군복이 담긴 비닐봉투를 꺼냈죠. 남편의 유품이었어요. 강서윤이 따라 들어오며 말했답니다. 그건 개인 유품이에요. 요원이 봉투를 박스에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수사 대상 물품입니다. 강서윤이 그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요원들이 박스를 들고 현관을 나서자 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섰죠. 텅 빈 장식장 안이 강서윤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남편의 군복이 있던 자리만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직무정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강서윤은 관사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흘러들어왔죠. 냉장고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답니다. 강서윤이 전화를 들어 귀에 댔어요. 누구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진우입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강서윤의 손가락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남자가 대답했죠. 관사 앞 편의점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강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5분.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한진우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자였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캔커피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강서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얼굴을 직접 드러내고 나타났군요. 겁도 없이. 한진우가 캔커피를 강서윤 쪽으로 밀며 말했죠.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박 대장 쪽에서 저를 정리하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강서윤이 캔커피에는 손을 대지 않고 한진우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한진우가 테이블 위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숨어 살았죠. 박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살게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한진우가 고개를 들어 강서윤을 똑바로 봤어요. 그날 밤 사고 현장, 제가 치웠습니다. 차도 흔적도 전부 다요. 강서윤의 눈썹 한쪽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강서윤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죠. 그걸 지금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진우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박 대장이 은퇴 후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비밀 서버예요.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보험이죠. 거기에 전부 있어요. 방산업체와 주고받은 것들, 인사청탁 기록, 그리고 한진우가 말을 잠깐 멈췄어요. 중장님, 남편분한테 내린 지시도요. 편의점 안이 조용해졌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윙윙 울렸어요. 강서윤이 종이를 펼치지 않은 채 한진우를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 서버가 어디 있어요? 한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위치까지는 아직 몰라요.
물리적 서버거든요.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박 대장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곳 어딘가에 숨겨둔 겁니다. 제가 아는 건 서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접근 코드 일부예요. 한진우가 그 종이를 강서윤 쪽으로 밀었어요. 나머지는 중장님이 찾아야 해요. 강서윤이 종이를 집어들었죠.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코드 12자리가 적혀 있었어요. 강서윤이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답니다. 증인으로 서줄 수 있어요. 한진우가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강서윤을 봤어요. 설 수 있어요. 대신 저도 살아야 하는 조건으로요. 강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지금 당장 이 동네를 떠나요. 연락은 내가 먼저 할게요. 한진우가 강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중장님, 강서윤이 걸음을 멈췄답니다. 남편분은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강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편의점 문을 밀고 나갔죠. 찬 밤 공기가 강서윤의 얼굴을 때렸답니다. 강서윤은 그 자리에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은 없었죠. 대신 관자놀이 아래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답니다. 경기도 외곽 야트막한 야산 아래 낡은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간판도 없고 주소도 없는 곳이었죠. 퇴역 장교들이 이따금 모여 바둑을 두거나 막걸리를 나누던 자리였답니다. 강서윤이 그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남자 넷이 접이식 탁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죠. 흰 머리가 귀 위까지 덮여 있었고 왼쪽 손목에 낡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전 정보사 대령 출신 오병철이었답니다. 박창권의 인사농간으로 진급이 막혀 강제 전역당한 사람이었죠. 오병철이 강서윤을 보더니 의자를 발로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앉아요, 강 중장. 강서윤이 자리에 앉으며 방 안 사람들을 한 명씩 훑어봤어요. 오병철 옆에는 50대 후반의 다부진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전 특전사 중령 출신 백이수였어요. 작전 중 부하를 살리려다 명령을 어긴 죄로 옷을 벗어야 했던 사람이었답니다. 백이수가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용건부터 들읍시다. 그 옆에는 50대 초반의 마른 남자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전 통신부대 소령 출신 최재영이었죠. 백이수가 눈짓으로 가리키자 최재영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지막으로 탁자 끝에 혼자 앉은 6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전 군사정보 분석관 출신 윤재준이었어요. 강서윤의 남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강서윤이 주머니에서 한진우에게 받은 종이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박창권이 숨겨둔 물리적 서버가 있어요. 이게 접근 코드 일부예요. 서버 위치를 찾아야 해요. 백이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군 조직도 못 쓰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물리적 서버를 찾겠다고요. 어떻게요? 강서윤이 백이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오병철이 종이를 집어들고 들여다보며 말했답니다. 코드 형식이 군 보안망 외부 연동 방식이에요. 민간 서버 업체를 끼고 있다는 뜻이죠.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최재영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코드 앞자리가 특정 지역 통신 기지국 식별 번호랑 형태가 비슷한데요. 최재영이 화면을 오병철 쪽으로 돌리며 말했죠. 이거 혹시 경기 북부 쪽 아닌가요? 오병철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윤재준 쪽을 바라봤죠. 윤재준이 느릿느릿 입을 열었어요.
박창권이 저녁 전에 마지막으로 직접 챙긴 땅이 연천 근처에 있어요. 군 훈련 부지에서 빠져나온 토지였죠. 제가 그 서류를 본 적이 있어요. 백이수가 팔짱을 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연천이면 감시 인력도 깔아뒀겠지. 최소 17명은 봐야 해요. 강서윤이 백이수를 바라보며 말했죠. 뚫을 수 있어요. 백이수가 잠시 강서윤을 보다가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말했어요. 군복 벗은 지 7년이에요, 나는. 강서윤이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말했답니다. 그래도 군인이에요, 여전히. 탁자 위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윙 소리를 냈죠. 윤재준이 먼저 탁자 위에 손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도 펼쳐요. 백이수가 긴 숨을 내쉬더니 접이식 의자를 탁자 가까이 당겼죠. 최재영이 노트북 옆에 지도 파일을 열었어요. 오병철이 강서윤 쪽을 보며 말했답니다. 흥룡의 잔당들이 중장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오병철이 노트북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가 감시망을 끊는 동안 중장님은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해요. 미끼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강서윤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하죠. 최재영이 자판을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위치 좁혀지고 있어요. 연천 북쪽 폐군사시설 반경 아니에요. 방 안 5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쏠렸어요.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답니다. 연천 북쪽 야산 끝자락 녹슨 철조망이 둘러싼 폐군사시설이었어요. 불 꺼진 건물 3동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가운데 컨테이너 2개가 붙어 있었죠. 달도 구름에 가려있던 밤이었답니다. 백이수가 무릎을 굽히고 숲을 뒤에 엎드린 채 건물 쪽을 살폈어요. 손가락 3개를 옆으로 펼쳐 보이며 낮게 말했죠. 경비색. 이쪽 구역만이에요. 강서윤이 백이수 옆에 붙어 건물을 바라봤어요. 오병철이 귀에 꽂은 이어폰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말했답니다. 최재영, 감시 카메라 루프 돌아가고 있어요. 최재영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4분 움직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7분이에요. 백이수가 강서윤 쪽을 돌아보며 말했죠. 7분 안에 끝내야 해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낮췄어요. 넷이 숲을 빠져나와 건물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답니다. 백이수와 윤재준이 경비두를 먼저 제압했어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죠. 오병철이 컨테이너 쪽 자물쇠를 공구로 눌렀다는 동안 강서윤은 3번째 경비가 돌아오는 방향을 등지고 섰어요. 경비가 모퉁이를 돌아오는 순간 강서윤이 팔을 잡아 돌려 세우며 목 뒤를 짚었어요. 경비가 소리도 없이 풀썩 주저앉았답니다. 오병철이 자물쇠를 열고 문을 당겼죠. 컨테이너 안은 좁고 서늘했어요. 한쪽 벽면을 따라 검은 서버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답니다. 초록색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강서윤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여기에요. 오병철이 장비 앞에 쭈그려 앉아 서버 번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외부 망 차단된 독립 서버예요. 한진우가 준 코드면 열려요. 강서윤이 코드를 직접 입력했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폴더 목록이 쭉 펼쳐졌죠. 백이수가 문 앞에서 바깥을 살피며 말했답니다. 서둘러요. 교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병철이 손에 쥔 외장하드를 서버에 연결하며 말했어요. 복사 시작할게요. 강서윤은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폴더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방산업체 이름들, 날짜, 그리고 맨 아래쪽에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파일 이름은 그냥 날짜였답니다. 10년 전 날짜였죠. 강서윤이 그 파일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클릭하자 음성 파일이 열렸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강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박창권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강서윤이 잘 아는 목소리였어요. 남편이었답니다.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입니다. 박창권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받아쳤죠. 그래, 범죄지.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 파일은 거기서 끊겼어요. 강서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답니다. 오병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중장님. 강서윤이 고개를 들었죠. 눈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복사 다 됐어요. 강서윤이 외장하드를 직접 뽑아 손에 쥐었답니다. 나흘 뒤 오전 강서윤은 남편의 묘소 앞에 서 있었어요. 묘비 앞 작은 받침대 위에 외장하드를 내려놓았죠. 바람이 묘소 주변 소나무 가지를 살랑 흔들었답니다. 강서윤이 무릎을 굽혀 묘비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찾았어. 다 찾았어.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지도 않고 그냥 뒀죠. 오래 걸렸다. 미안해.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소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답니다. 강서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외장하드를 다시 손에 쥐고 돌아서며 말했죠. 이제 시작이야. 그로부터 이틀 뒤 전국 주요 언론사 메일 서버로 동시에 파일이 도착했어요. 음성 녹음 원본, 방산 비리 업체 목록, 자금 흐름 기록이었죠. 뉴스 속보 자막이 전국 화면을 가득 채웠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 자리를 박창권의 이름이 올라앉았답니다. 댓글창에는 단 한 가지 말이 쏟아졌어요.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었죠. 박창권이 구치소 안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마다 자신의 이름이 쏟아졌죠. 박창권이 텔레비전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바닥으로 벽을 천천히 짚었어요. 그 눈이 가늘게 좁혀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인단이 구치소를 찾았어요.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건강 이상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오늘 낼 수 있어요. 박창권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언제 결정 나요? 변호사가 말했죠. 빠르면 내일 오후요. 박창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사이에 움직일 사람들 준비시켜요. 내가 나가는 날 바로 써야 하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권이 변호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답니다. 강서윤한테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 알아요. 다음 날 오후 늦게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떨어졌어요. 박창권이 호송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길이었죠. 서울 외곽 고속도로 진입로에서였답니다. 검은 승합차 2대가 호송차 앞뒤를 막아섰어요. 사설 보안업체 조끼를 입은 남자 6명이 차에서 뛰어내렸죠. 교도관 둘이 저항하다가 제압당했고 박창권은 승합차로 옮겨 탔어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강서윤이 그 소식을 들은 건 관사복도에서였어요. 이소라가 뛰어오며 말했죠. 중장님, 박 대장이 호송 중에 탈주했습니다. 강서윤이 이소라를 보며 말했어요. 언제요? 30분 전이에요. 경찰이 지금 도주 경로 추적 중인데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라졌대요. 강서윤이 바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답니다. 유나한테 전화해요. 지금 당장. 이소라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가 갔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강서윤이 직접 전화기를 받아들고 딸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만 이어졌죠. 강서윤의 손이 전화기를 더 세게 쥐었답니다.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딸이 나와 함께 있소. 하드디스크와 바꿉시다. 장소는 내가 정하겠소. 강서윤이 문자를 읽고 나서 전화기를 내렸어요. 이소라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숨을 멈췄죠. 강서윤이 오병철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어요. 유나 GPS 마지막 위치 추적해요. 지금 바로요. 오병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잠깐만요.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오병철이 말했답니다. 연결이 끊어진 지점이 있어요. 좌표 찍어 보낼게요. 강서윤의 휴대전화로 지도 캡처 하나가 날아왔어요. 강서윤이 화면을 확대했죠. 손가락이 한 점 위에서 멈췄어요. 이소라가 옆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 근처 어디 아세요? 강서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 좌표가 표시하는 곳은 강서윤이 잊은 적 없는 장소였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망한 사고 현장. 경기도 북부의 외진 절벽 근처였죠. 이소라가 강서윤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말했어요. 중장님. 강서윤이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죠. 오병철한테 연락해요. 백이수도 불러요. 지금 출발해야 해. 이소라가 강서윤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데려가세요. 강서윤이 이소라를 바라봤어요. 잠시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었죠. 따라와요. 강서윤이 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 불빛이 강서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졌답니다. 강서윤의 발걸음은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서윤은 눈을 한번 꼭 감았다가 떴죠. 그 짧은 순간에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경기도 북부 절벽 아래 폐공장이었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강서윤이 차에서 내려 공장 입구를 바라봤답니다. 바람이 절벽 쪽에서 불어와 강서윤의 외투 자락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백이수가 강서윤 옆으로 붙으며 낮게 말했어요. 안에 2명 더 있어요. 입구 왼쪽이랑 건물 뒤쪽이에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유나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오병철이 이어폰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말했어요. 최재영이 공장 내부 열화상으로 잡았어요. 건물 안쪽 오른편 움직임 있어요. 강서윤이 철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답니다. 백이수 씨는 뒤쪽, 오병철 씨는 왼쪽 철이에요. 나는 정면으로 들어갈게요. 백이수가 강서윤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박창권이 무장하고 있을 거예요. 강서윤이 백이수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말했죠. 알아요. 강서윤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공장 안은 천장이 뻥 뚫려 있었고 기둥마다 낡은 파이프들이 얽혀 있었답니다. 바닥에 랜턴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너머에 박창권이 서 있었죠. 병원 환자복 위에 외투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박창권의 왼편 낡은 의자에 강윤아가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죠. 강윤아가 강서윤을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몸을 비틀었어요. 강서윤이 걸음을 멈추며 박창권을 바라봤어요. 박창권이 권총을 강서윤 쪽으로 겨누며 말했죠. 하드디스크 가져왔어요. 강서윤이 외투 안주머니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유나를 먼저 풀어요. 박창권이 웃으며 말했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하드디스크 먼저요. 강서윤이 박창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40년 군 생활을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민간인 여자 하나 인질로 잡고 박창권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어요. 말 길게 하지 말고 꺼내요. 강서윤이 천천히 손을 주머니 안으로 넣었어요. 그 순간 공장 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죠. 박창권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뒤로 돌아갔어요. 그 찰나였답니다. 백이수가 왼편 기둥 뒤에서 뛰어나와 박창권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동시에 오병철이 오른쪽에서 강윤아를 묶은 줄을 끊었죠. 박창권이 다시 앞을 향해 권총을 들어 올렸어요. 총구가 강서윤을 향했죠. 탕! 총성이 한 번 울렸어요. 하지만 쓰러진 건 강서윤이 아니었답니다. 강서윤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어요. 박창권의 오른팔이 꺾이며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박창권이 팔을 감싸 쥐고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공장 안이 조용해졌답니다. 랜턴 불빛만 바닥을 어둡게 흔들었어요. 강윤아가 천을 뱉어내며 소리쳤어요. 엄마. 강서윤이 윤아 쪽으로 달려가 팔을 잡았어요. 윤아의 손목에 줄이 파고든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강서윤이 그 손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답니다. 윤아가 강서윤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강서윤이 윤아의 등을 한 번 꽉 안았다가 놓으며 말했죠. 알아, 알아. 강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창권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창권이 바닥에 무릎을 짚고 팔을 감싼 채 강서윤을 올려다봤죠. 그 눈에 아직 기세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날 잡아봤자 재판은 또 길어질 거야. 변호사들이 나를 풀어줄 거라고. 강서윤이 박창권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죠. 그래도 돼요. 길어질수록 세상이 더 오래 보게 되니까. 강서윤이 수갑을 꺼내 박창권의 손목에 채우며 말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군인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범죄자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사형보다 무거울 거야. 박창권이 이를 악물고 강서윤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강서윤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오병철이 먼저 연락했던 헌병대였죠. 붉은 불빛이 깨진 공장 창문을 통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백이수가 강서윤 옆에 서며 말했어요. 끝났네요. 강서윤이 절벽 쪽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절벽 아래 강물이 낮게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10년 전 남편이 이 근처에서 숨을 거뒀답니다. 강서윤이 그 소리를 잠시 듣고 있다가 돌아섰어요. 강윤아가 오병철 옆에 서서 강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서윤이 윤아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가자. 군사법원 선고날 아침은 맑았어요. 방청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판사의 입을 바라봤죠. 박창권은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살인교사, 방산비리, 직권남용, 증거인멸. 죄목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이 조용히 술렁였죠. 피고인 박창권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났어요. 박창권은 그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하지만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박창권의 발이 한번 크게 비틀거렸답니다. 강서윤은 방청석 맨 끝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강윤아가 옆에서 강서윤의 손을 꼭 잡았죠. 강서윤이 윤아의 손을 가만히 마주 쥐었답니다. 판결이 난 지 사흘 뒤 국방부 청사 대강당에서 진급식이 열렸어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강서윤은 박창권의 계급장을 뜯어냈죠. 오늘은 강서윤의 어깨 위에 새 계급장이 달렸어요.
국방부 장관이 강서윤의 양쪽 어깨에 사성 계급장을 직접 달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육군 대장 강서윤. 강서윤이 정면을 향해 자세를 잡았어요. 등이 곱고 어깨가 반듯했죠. 행사장 한쪽에 오병철, 백이수, 최재형, 윤재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답니다. 백이수가 팔짱을 풀고 앉은 자세를 바르게 고쳐 잡았어요. 오병철이 앞을 바라보며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닦았죠. 그날 저녁 강서윤은 혼자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묘비 앞에 보자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풀었어요. 사성 계급장 2개가 나왔답니다. 강서윤이 계급장을 묘비 앞 받침대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었죠. 늦었지. 많이 늦었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나무 가지가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멈췄답니다. 강서윤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근데 해냈어.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야. 강서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계급장을 다시 손에 쥐었죠.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섰답니다. 이틀 뒤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 새벽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흰 장갑을 낀 신임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죠. 인간선서를 막 마친 얼굴들이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답니다. 강서윤이 연단 위에 올라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도열한 신임 장교들을 천천히 바라봤죠. 오늘 여러분 어깨에 계급장이 달렸어요. 강서윤이 잠시 연병장을 둘러봤어요. 계급장이 무거운 건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계급장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강서윤이 앞줄 장교들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죠. 군복은 나를 드러내는 옷이 아니에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군인이에요. 연병장이 조용했어요. 신임 장교들이 강서윤을 바라봤죠. 바람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불었어요. 도열한 장교들의 군복 자락이 일제히 한쪽으로 살랑 흔들렸답니다. 강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절대로 잊지 마요. 계급장은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짊어진 거예요. 강서윤이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구석자리에서 강윤아가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고 있었죠. 강서윤이 윤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서윤의 입가에 짧고 조용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연병장 하늘 위로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어요. 도열한 신임 장교들의 계급장이 그 빛을 받아 일제히 반짝였죠. 강서윤은 복수를 위해 칼을 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의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1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죠. 남편의 피 묻은 군복 한 벌을 가슴에 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간을 혼자 견뎌냈어요. 흔들릴 만한 순간마다 강서윤은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권력 앞에서도 총구 앞에서도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앞에서도요. 군복을 입는다는 건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강서윤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거대한 권력도 오래된 비리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었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으로 정의를 좋아요로 응원하는 한 걸음을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